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 최초입니다. 근본 상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쉽게 풀어놨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래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학급 반장인데 회사 이사겠죠. 반인 회사만 신경 쓰라고 하면은 반원들인 주주들은 많이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새 상법 개정안은 이렇게 말해요. 반장은 무조건 반도 챙기고 반원들, 특히 소수 반원들인 소액 주주도 챙기라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다 못해 세계 최초인지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전편에서도 다뤘지만은 근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특히 소액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바꾼 법안이에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주주를 포함시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로 회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주주의 이익은 간접적으로 고려되거나 판례나 정관으로만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는 법률로 명확히 회사와 주주를 다 챙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미국은 주마다 회사법이 다른데 모범 회사법에서는 표준 회사법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주 이익은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델라웨어 같은 데서는 레브론 룰 같은 판례를 통해 보호가 돼요. 여기서조차 주주 이익을 좀 더 강조는 하는데 법률에 회사와 주주를 같이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영국의 컴퍼니스 액트 2006은 이사가 회사의 성공을 위해 일하라고 해요. 주주, 직원, 고객 같은 이해관계자도 고려하라고는 하지만 주주에게 직접적인 충실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본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 집중하고 소액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이나 상장 규정으로 간접적으로 다뤄요. 독일은 이사회와 감독위원회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주로 회사 이익에 맞춰져 있고 주주 보호는 별도 법률로 규제되죠. 전편에서 다뤄드린 대로 한국의 개정안은 3% 룰이나 집중 투표제 같은 강력한 정치를 도입해서 소액 주주를 직접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마치 소수 반원들도 목소리를 내라고 법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이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최초고 굉장히 독특한 법안이잖아요. 일단 그 배경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삼성, LG 같은 재벌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죠. 여태까지의 문제가 순환 출자나 자회사 상장 같은 방식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챙기면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불씨를 일으킨 1년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논의의 모든 시작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건 진짜 드라마틱한데 15년에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는데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일모직이 주당 16만원, 삼성물산은 7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난리가 났었죠.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 결국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소송을 걸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불을 완전 붙였죠.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년에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상법의 허점 때문에 소액 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당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만 두고 있어서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을 막을 근거가 약했죠.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웃긴 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 정도로 상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호족 중심의 기업 구조가 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 중심의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선 통용되는 이 상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가 편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들이 정말 많지만은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2020년 LG화학과 LG엔솔의 물적 분할이 있었잖아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LG엔솔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 주가가 102만원에서 62만원으로 40%나 뚝 떨어졌죠. 소액 주주들은 LG엔솔 주식을 받지도 못했고 모회사 가치만 훼손당했죠. 반면에 대주주는 LG엔솔 상장으로 자금과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도 소액 주주들이 왜 우리만 손해보냐고 반발한 대표 사례예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례들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단 이복현 원장이 23년도 제일모직 사건을 언급했을 때 검사 출신의 신뢰도와 금융 전문성이 있었다 보니 그분의 발언이 민주당에 정치적 명분을 줬죠. 이 제일모직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24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했죠. 한국에는 25년 기준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로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24년 4월 당시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주가 조작과 대주주 전형을 막겠다. 여기서 한 발언이 대표적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2년 상법 개정을 공약했지만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권한대행이 25년 4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어요.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이 주주보호를 외면한다고 공격했고 현재 7월 초를 기점으로 더욱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기관, 개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다리가 잘 맞는 많은 표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실제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있는 재벌주의 중심의 오너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제일모직 사건이 상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거죠. 자, 상법 개정안 1부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그 동기와 그 시발점에 대해 고디스 3부에서는 장점도 있지만은 당연히 단점과 그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